성장의 덫에 걸렸을 때 변화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관찰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이석현의 경영스쿨 이석현입니다. 창업가가 기업을 설립하여 성장을 해나가는 가운데 해당 기업의 매 성장의 단계마다 새로운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며 많은 부침을 반복하게 되죠. 오늘은 창업주 또는 오너 기업의 성장 패턴과 그 성장통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초기에 청혼의 꿈을 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초기에 급성장을 하게 되죠. 스타트업 용어에서 이때 J커브를 그리면서 급성장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이 물이 오르게 되면은 일정하게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많은 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성장의 함정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또다시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이 바뀌거나 새로운 기술이 도래하거나 또는 아니면 경쟁사가 새로운 전략으로 시장에 침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실적이 저하되거나 수익성이 나빠지거나 심지어는 유동성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거를 극복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는 기업은 파산의 단계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 실적 저하 유동성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즉 전략을 잘 수립해서 대응을 잘하면은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해서 실적 반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잘하면 또 지속적인 상시적 혁신을 이루게 되면은 50년 기업, 100년 기업 같은 영속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핵심 사업에 집중해서 성장을 하더라도 이게 사업 모델이 진부하게 되면 또다시 기업이 어려워지고 파산을 이룰 수도 있고요. 또 앞서서 성장의 함정을 극복해서 기업 실적이 저하가 된 상태에서 핵심 사업에 집중해서 실적 반전을 못하게 되고 재무 관점에서 숙소 경영을 계속하다 보면은 부실이 계속하거나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10년 이상 또는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성장의 트랩을 극복하고 영속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단계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사업 초기에 도전해서 J커브를 그리면서 초기에 급성장을 하고 있을 때 기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임직원들은 이때 굉장히 높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고 강한 조직 일체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당시의 임직원들은 시장에서의 탑 클래스의 엘리트는 아니지만은 특정 과제에 대해서는 고도의 스킬을 보유하고 저돌적으로 성과를 창출합니다. 이때 오너는 창업가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너는 나는 공장에 어디에 너트와 볼트 몇 개가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 라고 굉장히 큰 자신을 가지고 마이너한 부분까지 챙기기도 하죠. 또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오너는 외부에서 인지도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회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조직, 시스템, 프로세스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에 5명에서 10명이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다가 그 규모가 100명을 넘어가고 또 매출액이 100억을 넘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직의 인력에 대한 관리, 이것을 뒷받침해준 시스템 등은 회사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매출의 성장과 같은 외형적 고성장은 수많은 문제점을 가려주게 됩니다. 즉 회사에 문제점이 많지만 외형적으로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고객이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회사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성장을 지속을 하게 되면은 J커브의 상단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가 바로 성장의 덫에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규모가 100억이 넘고 1000억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임직원과 오너와 시스템에서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원들은 스스로 방만 해주고 미니 오너화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중국, 브라질, 멕시코 또는 유럽에다가 해외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법인장은 마치 그 나라에서 하나의 소왕국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본사에 있는 구조와 해외 법인 간의 이 R&R 또는 위임 전결 체제가 명확하게 셋업이 안 돼 있으면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법인장들이 위임 전결이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을 때, 투자 절차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그 회사가 해외 법인이 부실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들은 회사 규모는 커지고 새로운 환경이 계속 펼쳐지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합할 스킬과 지식이 부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임원들은 기존에 해오던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원들은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은 표면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은 실제 업무에 들어가서는 내가 그거 해봐서 아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오른 거 아니지 않냐? 라고 직원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실무에서 동렬하면서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에 있어서의 그 관성, 조직에 있어서의 이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코닥이 파산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디지털 기술의 도래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닥은 거기에 디지털 세계에서 파산이 이뤘다라고 설명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못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조직 내부적으로 보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코닥은 지구상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오히려 그 제품에 대한 반대가 심했던 것은 기존의 필름을 가지고 고속 성장했던 임원들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왜?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지면은 디카 속에서 디지털로 카메라가 사진이 찍히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필름이 팔릴 필요가 없는 거죠. 디카의 성숙은 기존의 필름을 가지고 성장했던 임원들한테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닥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을 못했다는 것도 설명이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대한 조직 내 저항이 코닥을 무너뜨렸다라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급속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오너도 또 서서히 성장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조직이 커지고 성과를 내고 외부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창업주, 오너는 서서히 현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좋게 설명하면은 위임 전결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위임 전결에는 반드시 전제가 따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저 사람한테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과 스킬이 있는 경우에만 위임 전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위임 전결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떤 특정 기능을 외부에 아웃소싱을 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프로세스나 특정 부품을 제작하는 것을 외주를 줄 때는 해당되는 그 프로세스 제품을 자체 내서 완벽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보고 난 뒤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공정,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까지 다 파악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것을 가장 경제적으로 싸게 또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든 외주업체를 찾아서 아웃소싱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덫에 걸리는 오너는 두 번째, 또 외부의 여러 가지 매력적이고 솔깃한 자극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의 진언에 귀를 덜 기울이게 되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 또 정말 몸에 좋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쓴소리는 서서히 본인들이 그것을 귀를 닫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전략적 오판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오너가 직면하는 위험은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20년, 30년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연배가 찼을 때 과연 경영 승계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대로 잘 하느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사 결정입니다만은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유고시에는 회사에 굉장히 큰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 마켓 니치에 맞서 급성장할 때도 인프라스트럭처, 즉 조직과 시스템, 프로세스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급성장하는 조직이 2단계에서는 또 조직 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보신주의, 부서이기주의, 또 정보를 타 부서와 공유하지는 사일로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조직 내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증대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 고객들한테 물건을 공급할 때는 한국 고객의 니즈를 잘 알고 있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물건을 공급을 하더라도 고객들은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고객이 미국에 있는 제조업, 다른 나라,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에 물건을 공급할 때 이들이 물건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평가하거나 품질에 대한 기준을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경우에 모든 것을 한국의 기준으로 고객들이 접근하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문제에 또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이처럼 성장의 덫에 걸렸을 때 임직원, 오너, 인프라스트럭처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 바로 이 변화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기업은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관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성장의 매 단계마다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인원의 규모가 커지면 그 성장에 걸맞는 적절한 시스템과 구조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창업가는 어느 단계에 되면 cash or king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해서 회사를 어느 정도 키웠을 때 나는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현금을 챙기고 엑시트를 해서 나는 그 새로운 회사를 다시 또 만들어서 연쇄 창업가가 될 거야 라고 판단되면은 캐시를 목적으로 해서 일정 단계에 대해서는 엑시트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회사를 창업을 해서 성장시키고 이 회사를 대기업으로 만들고 글로벌 회사까지 키우겠다는 그런 원대한 경영자로서의 꿈이 있으시다면은 캐시가 아니고 킹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해당되는 초기 창업가는 매 단계마다 필요한 경영 역량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특정 단계에서 필요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성장의 큰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주 또는 어느 기업의 성장 패턴과 그 성장 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